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태연TV 여의도 2프로 시작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해주실 장경상 프로님 나와 계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이번에는 국정농단 관련된 사안들이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된 사안들이 있습니다. 뭐 최근 이제 있다 뭐 이명박 전 대통령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최종 판결이 있긴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 같이 한번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징역 2년 6개월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이게 법정 구속을 시켰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법조계 전문가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뇌물 액수가 86억인가 됐기 때문에 50억 이상이 되면 이게 뭐 형량 기준상 징역 5년에서 7년 사이가 나오게 되는데 2년 6개월이면 상당히 저렴하게 해준 거다, 많이 봐준 거다라고 하는데, 근데 이거 2년 6개월 집행유예를 했으면 모르겠는데 법정 구속을 시켜버리니까 이걸 다운 시켜준 건지 아닌지 좀 헛갈립니다. 이게 무슨 실익이 있나 싶은 생각도 들고 말이죠. 근데 저거는 사실은 되게 저도 의외라고 보는 게 뭐냐면 이미 한 1년 정도를 살았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1년 반이 남은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예. 1년을 살았기 때문에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한 5년이 됐든 뭐 이렇게 그렇게 하죠. 보통 무방합니다. 저게. 근데 저거는 그러니까 들리는 후문에 의하면 판사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심적 압박을 받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정준영 판사 말씀이시군요. 워낙 그 최근에 법원이 뭐 윤석열 사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로 하면서 소위 해서 이제 친문 그룹으로부터 여권 그룹으로부터 굉장히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그랬을 경우에 본인 개인적으로 이 시달리는 것 자체를 감당하지 못할 정도라는 판단이 있지 않았냐 개인적으로. 뭐 그런 게 오히려 더 큰 거 아니었느냐.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해가 잘 안 가는 거거든요, 저게 지금. 그렇죠. 이해가 잘. 왜냐하면 저게 처음이었으면 이해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근데 1년 정도 구속 이미 돼서 거의 1년 가까이 살다가 나왔잖아요. 나와가지고 했는데 해가지고 지금 이제 한 1년 반 정도를 더 사는 거잖아요, 들어가서. 그렇죠. 근데 저게 아무런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정권 입장에서도 그렇고 아무런 그게 없어요. 이미 왜냐면 저 사람은 유죄를 때렸기 때문에 뭐 감옥도 이제 1년 정도 갔다 왔고. 맞습니다. 그리고 뭐 대통령한테 22년형을 선고했고. 그리고 지금 아무런 그게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오히려 보면 이제 국가적으로 보면 손실이 큰 거죠. 저게. 이게 여러분 중요한 시기에. 네, 그렇습니다. 저도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무리 뭐 양형 기준이 있어서 사실 양형 기준이라는 게 무슨 헌법에 명시된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그 동안에 판결을 쭉 해보니까 그 판례에 따라서 이 정도 사안은 이런 양형 기준 너무 들쑥날쑥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정해놓은 일종의 기준일 뿐이지 그것이 뭐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자꾸 깨맞춰 갖고 특히 또 현 집권 세력 여기에 현 집권 세력을 지지하는 이런 뭐 대깨문이라든지 아니면 문파 이런 세력들이 겁나 갖고 이 정준영 재판장이 조금 다운 시키려고 하다가 이거 괜히 했다가 내 욕먹을 수 있겠다 싶은 생각에 이 약간 좀 비겁하게 좀 판결을 내린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정준영 재판장이 오지랖을 엄청 떨었지 않습니까? 무슨 준법감시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래서 삼성 운영을 마치 경영에 대한 훈계도 하고 그랬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제가 좀 알아보니까 정준영 이 사람이 그 판사 중에는 일종의 관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에 어떤 게 있었냐면 어디 뭐 그 현장에 가서 재판을 하기도 한 적이 있고요. 그래서 그걸 치유 재판이라고 하든가 그래서 이 처벌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거를 회복시키고 또 뭐 갖고 간다랄까 뭐 이렇게 그 리커버리 하는 거. 그게 미국에서 유행하는 그렇죠. 미국 좌파 판사들이 하고 있는 그런 거예요. 우리 유튜브에 가끔씩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애 데려다가 무릎에 앉혀놓고 맞습니다. 네 아버지가 맞습니다. 잘했니 잘못했니 이런 거 하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진짜 사법조차 그렇게 되면 진짜 그건 문제 많아요. 이게 정준영이라는 판사가 근데 그런 류를 합니다. 그게 우리 오늘날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 PC주의 폐해예요. 그게 PC주의 폐해예요. 약자가 정의라고 하는 그게 PC주의 폐해예요. 그렇군요. 근데 어쨌든 정준영 요 재판장이 저는 뭐 이렇게 준법감시위원회 삼성에 만들어라 해서 경영 어떻게 하는지 감시하라 뭐 이런 것까지 다 주문을 했기 때문에 적어도
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법정 구속은 없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 제일 놀란 사람이 이재용 본인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네.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네, 네. 그러려면 저거 짓을 왜 했어요? 그렇죠. 이런 짓을 네. 뭐 하랍니까? 저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사실은. 아니 재판부가 예. 재판을 하면 법적에 따라서 하면 되지 무슨 경영에 뭘 도입해라 제도를 도입해라 이런 건 말이 안 되죠. 지들이 뭘 안다고 그런 걸 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네. 다시 한번 이 정부가 끝나고 나면 네. 헌법재판소가 저러니까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도 없는데 예. 우리 헌법적 차원에서 뭔가 좀 한번 근본적으로 이거 다 짚어봐야 돼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짓들이에요, 이게 다. 그렇죠. 예. 네. 저거 다 위헌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법원 스스로가 위헌을 자기 아주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근데 저게 PC주의거든요.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면 예. 모든 수단에 있어서 정당성을 갖다 확보한다고 생각하는 거. 그렇군요. 근데 미국도 이번에 트럼프 관련해 가지고 트럼프 예. 변호하는 변호사들, 상원 의원들 이런 사람들한테 협박하고. 예. 그러니까 제가 늘 좌파가 전체주의라고 말씀드린 게 그런 것 때문이에요. 예. 좌파는 필연적으로 전체주의로 갑니다. 그렇군요. 예.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의 연장선상에서 뭐 겉으로 드러나기에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예. 저 일관성을 결하는 거예요. 저건 판사치 마음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 판단을 맞습니다. 누가 해요? 근데 저 사람이 약자다. 그건 지 생각이지. 맞습니다. 예. 법을 어긴 사람이 약자고 강자고 이거를 갖다가 네. 법원이 판단하면 그때부터는 법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법원이 예, 그 예. 판사가 뭐라고 그런 예. 것까지 다 예, 판단합니까? 그건 네. 전지전능한 신도 잘 안 해요. 그런 거 못 해요. 그래서 신정 정치가 끝난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 예. 폐해 때문에. 근데 사법부가 그걸 대신하고 있는데 네. 사법부가 만약에 그거를 갖다가 마치 신처럼 군림한다 그러면 그거 똑같이 중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맞습니다. 자, 여러분, 이 정준영 재판장이 오지랖 넓게 무슨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라는 걸 만들라고 해서 만든 게 이제 요게 요 내용입니다. 이렇게 뭐 위원장 다 대법관 하신 분들 뭐 하여튼 뭐 잘 나가는 분들 모셔다 놓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꾸려서 삼성이 이제 법을 준수하겠다 이런 경영을 하겠다 해서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 등장하는 인물 중에 우리 장프로님도 잘 아실 만한 분이 한 분 계시죠? 강일원. 예. 이 양반이 박근혜 대통령 그렇죠. 예. 헌법재판 당시에 헌법재판장 이게 직무대행인가요? 예, 예. 아마 했었죠. 요 강일원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강일원이 이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평가를 해달라. 그래서 전문 심리위원 중에 한 명으로 선정이 됐는데 여기 이제 긍정과 부정이 각각 한 명씩 나왔습니다. 이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참여연대가 추천한 사람은 당연히 부정했을 네, 거고 뭐 변호사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은 긍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 강일원이라는 사람이 긍정과 부정 사이에 섞여 있다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결정적으로 틀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얘네들 해봤자 신용만 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틀었고 자기가 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한 사람이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이재용이 유죄 그리고 법정 구속되는 거를 더 바랬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게 예. 결국은 우리 사회가 큰 이제 이 소위 해서 세계 전체가 좀 그런 흐름들이 있긴 한데 예. 근본적으로 뭔가 지금 잘못 가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예. 소위 해서 좌파적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좌파적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옛날 그 소위 해서 막스 시대나 이럴 때는 노동자 그룹을 배경으로 한 소위 해서 지식인 그룹이었다면 네. 지금은 디지털 기업들이에요. 저기 자본, IT 기업들. 그러니까 플랫폼과 자본을 금융을 하는 금융 경제를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어마어마한 부자들이에요. 맞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좌파를 서포트하고 있어요. 역설적으로. 이게 핵심입니다. IT로 커진 비대면 언택트 기업들이나 아니면 금융. 그렇죠. 조지 소로스나 이런 사람들이 좌파를 지금 키우고 있어요. 예. 그렇군요. 근데 이게 왜 그럴까요? 이거 한번 봐야 돼요. 왜냐하면 모든 소위 돈이라고 하는 거는 독점적 구조일 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근데 금융하고 디지털의 핵심이 뭡니까? 독점이 너무 쉽다는 거예요. 예. 제조업은 이제 독점의 시대가 끝났어요, 다. 할 수가 없죠. 우리가 하다못해 네. 동네 골목 상권 지킨다 그러고 다 이거 제조업만 적용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네이버, 카카오톡에 지금 적용합니까? 안 합니다. 안 되죠. 네. 금융에도 이거 적용 안 합니다. 삼성이 금융에 뛰어들지 못하게 하는 대신 네. 온갖 전 세계의 그 조지 소로스 같은 그 헤지 펀드들은 엄청난 독점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군요.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예. 국가 권력하고 결탁하면 국가의 정보도 이용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좌파적 이 엘리트들이 성장하고 계속 배출되는 데 있어서도 그런 당연하죠. 금융자본이나 디지털과 이런 게, 금융자본이 엄청나게 서포트하고 있는 거예요. 백업을 해준다는 거군요. 소위 얘기해서 제조업 시대가 끝나고 네. 디지털과 소위 얘기해서 금융경제가 들어섰을 때 왜 근본적으로 더 전체주의적 경향을 더 강하게 띌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국민들 각자가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우리가 지금 매일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고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있는데 전부 다 지금 개미 투자라 그래가지고 매 지금 저기 증권에다 쏟아붓고 있잖아요. 예, 저도 하고 있습니다. 네, 쏟아붓고 그 돈 있습니다. 다 조지 소로스 같은 사람이 가져가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한 10만 원 벌 동안 그 사람은 뭐 조 단위로 버는 거예요. 엄청 벌죠. 전 세계에서 예, 그렇게 빨아. 그렇죠. 이게 디지털 플랫폼 경제하고 금융경제라고 하는 건 그런 겁니다. 본질적으로. 금융은 덩치가 크면 클수록 많이 벌게 돼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네. 100만 원 저축하는 사람하고 100억 저축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이자율 한번 적용해 보세요. 그렇죠. 그건 똑같은 이자를 적용하면 안 되는데요. 네. 저기서 진보, 저희 PC주의, 좌파 이런 것이 득세하면서 세상은 더 독점적 구조로 가고 전체주의 구조로 가요. 이게 왜 그럴까? 그 뒤에 플랫폼과 금융이 있기 때문이에요. 네. 제조업은 겉으로 드러나지만 플랫폼과 금융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 각자가 조금씩 내는 것 같지만 그것들이 한 군데 모여요 다. 예. 그래서 지금은 삼성을 때려잡고 뭐 이런다고 해서 이게 나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러네요. 옛날 얘기야. 이게 38년도 얘기예요 진짜.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소위 얘기해서 디지털과 금융이 왜 좌파하고 결탁하느냐? 자기네들에게 돌아올 화살을 갖다 미리 방지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아하. 오히려 그리고 더 큰 부를 얻을 수 있기 그렇죠. 때문이죠. 훨씬 더 쉽게 더 큰 부를 얻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 지금 거의 죽어 나자빠져 있는 제조업에다가 계속 화살을 돌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삼성 같은데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손 들어주면 이제 우리 편 해주고 SK처럼. 그렇죠. 예, 이게 소위 전체주의적 경향을 강하게 띠고 나타난 현상들 중에 하나예요. 지금 대표적으로 이 준법감시위원회라고 하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네요. 네, 맞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경제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니, 알아서 하고 법 위반하면 법을 위반하면 재판하면 돼요.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갑자기 저거 뭐예요? 뭐 이상하게 만들었죠. 그것도 국영기업 되면 봐주겠다는 건가? 그것도 법원에서 만들어 갖고 말이죠. 이거는 이 정부가 끝나면 바로 다시 재판에 넘겨야 돼요. 검찰 수사를 통해서. 그렇군요.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헌법 질서를 회복해야 돼요. 예. 이건 위헌입니다, 명백히. 자, 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2년 6개월 징역 법정 구속된 사안도 있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유재수 전 기무사령관의 죽음을 부른 이 적폐물입니다. 유재수 전 기무사령관이 세월호 관련돼서 그 유가족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을 사찰하고 무슨 뭐 도청하고 했다라고 하는 터무니없는 의혹을 제기해서 결국은 수사를 받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죽음으로 발견됐습니다. 자, 근데 이런 일들 사실은 세월호에서 안타깝게 죽은 사람들도 죽은 거고 유재수 기무사령관도 사실 그와 연관돼서 죽었는데 뭐 죽음의 크기라는 게 다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이 유재수 이 가족들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최근에 이제 이 관련해서 다 무혐의가 났는데 이거 사실은 정부가 죽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문재인 정권이 죽인 거 아닙니까? 참 이런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유재수 관련된 사안 보면서 저는 이 정부의 적폐몰이에 대한 적폐청산에 대한 이 나중에 제 판단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 적폐 청산이라고 하는 거는 명백하게 블랙리스트고 명백하게 법 위반이에요. 네네. 기본적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저거는 그렇죠. 그 자체가 그래요. 구조 자체가 그래요. 적폐라고 하는 거는 이미 적폐 청산이라고 하는 적폐라는 걸 이미 기준을 정해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조사를 내서 적폐를 이렇게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이미 적폐라고 찍은 거예요. 그 기준에. 그래서 기준에 그래서 좀 짧으면 늘리고 길면 자르고 그래가지고 딱 맞추는 거예요. 침대에다가 쉽게 얘기하면 그런 겁니다. 저게. 그렇군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저거는 근본적으로 저거는 법 위반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거는 진짜 끝나고 나면 저거부터 완벽하게 그 정리를 해야 됩니다. 저거. 제가 말씀을 잘못 들었네요. 유재수가 아니라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입니다. 유재수는 뭐 지금 이쪽 편 했다가 저쪽에 깜빵 들어간 사람 아닌가? 금융국? 금융에 부산? 관련돼서 맞습니다.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 했던 사람이죠. 조국하고 친했던 사람. 그분이 아니고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입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저는 이 세월호 관련해서도 지금 이제 지난해 11월 달에 특검을 또 해서 국회가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세월호 관련돼서 특검까지 하면 이제 9번째
수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저런 것들은 그 소위에서 뭐 우리가 뭐 사건의 안타까움을 뒤로하고 딱 네네. 보면 네. 그 모든 것에는 돈과 권력이라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 모든 예, 문제 예. 이면에는 돈과 권력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모든 권력은 돈을 수반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정치는 네. 정치는 뭐 정의나 공정이나 이런 놀이가 아니에요. 정치는 늘 말씀드리지만 재정이에요, 재정. 재정. 예, 예. 아, 예, 예. 예, 돈의 문제입니다. 파이의 문제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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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종의. 네. 그게 아니라면 그렇게 그런 것들이 옳은 일이고 현실적이라면 네, 네. 돈이 개입되지 않은 활동들을 해야 돼요. 아니 근데 돈이 개입되지 않는 게 어디 있습니까? 요즘 세상에. 근데 그것은 그러면 오름을 벗어나게 돼요. 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의라고 하는 거는 네. 내가 목숨을 버리면서도 지킬 만한 것이 있는가 예, 하는 예. 거예요. 거기에 돈이 개입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모든 지금에서 제가 좌파를 부정하는 이유는 뭐냐면 네, 네. 이 사람들의 끝은 다 돈이기 때문이에요. 좌파들이 예, 그 끝을 가면 다 돈이에요. 조직을 유지하고. 아니 저기에다 왜 우리가 돈을 대야 돼요? 그러게. 예. 그렇게 좋은 일 하시면 기부 받아서 하세요. 예. 네, 나란 네. 예산 거기서 그런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아, 예. 그렇죠. 그런 그렇죠. 일들이 나라가 모든 일에 거기다 돈을 대면 한도 끝도 없어요. 좌파 시민 단체들도 워낙 많으니까요. 근데 그게 왜 특정한 거에만 그게 가야 돼요. 세상에 억울한 죽음이 대한민국에 해마다 수백 명, 수천 명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죠. 맞습니다. 그 네. 모든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뭐 한다 그러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진짜. 그게. 한도 끝도 없죠. 그리고 뭐 세월호 같은 거 이렇게 특정 어떤 사건을 만들어서 그거를 그 성역화한 다음에 그 자기들의 어떤 그 정체성을 내세우는 그런 걸로 활용을 하죠. 그 권력의 악용을 도구로 하죠. 삼는 거예요. 그 권력의 도구로 예. 삼는 거죠. 좌파와 끊임없이 이제는 다른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옛날 것 끄집어내서 권력의 도구로 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좌파를 맞습니다. 싫어하는 것 중에 또 한 가지 하나가 좌파는 미래로 안 나가요. 끊임없이 과거로 회귀해요. 과거. 예. 과거 얘기밖에 안 해요. 근데 왜 그들을 자꾸 찍어줄까요? 그러니까 그런 유권자들이. 것들이 네. 속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 중에 하나예요. 아, 끊임없이 회귀하고 해고자 하는 거, 뭔가 그럴듯해 보이는 거. 네네. 사람은 뭔가 선하게 보이고자 하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을 짓기 전에 나오는 도덕 감성론이라는 게 있어요. 예, 책에. 예, 예. 거기서 아담 스미스가 인간 본성 중에서 왜 그 소위에서 아담 스미스가 보이지 않는 손 얘기하고 국부론에서 그와 예. 같은 주장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선의는 뭐냐면 네. 인간은 끊임없이 남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아, 네, 예, 예, 인간은. 예. 그래서 그 누구나 다 좀 선량하게 보이고자 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아, 근데 예. 그 선량함이 늘 악용당하는 거죠. 악용당한다는 거죠. 예, 소수에 의해서. 예. 나의 선량함이라고 하는 것이 내 주변 사람, 바로 옆에 있는 사람한테 그날에 조금씩 도움을 주는 거면 맞지만 네네. 실질적인 거 없이 그냥 허상 속에다가 선량함이라는 걸 그려놓고 예. 거기다가 내던져 놓으면 그거는 전혀 엉뚱한 괴물을 만들어냅니다. 네. 늘 모든 괴물은 인간의 선의가 만들어내요. 아, 그렇군요. 히틀러가 예. 어떻게 생겼겠습니까? 예. 독일 사람들이 선의가 만들어낸 거예요. 아, 그랬나요? 네. 독일 사람들이 히틀러를 만들어낸 거잖아요. 아, 예. 결국은 기본적으로 예. 독일 민족에 대한 사랑, 민족주의. 예, 민족애잖아요. 네네, 그렇죠. 소위 민족애가 만들어낸 것이 히틀러라는 괴물이잖아요. 아. 그 민족을 사랑하는 것이 나쁜 게 아니잖아요. 뭐 네, 이제 각자가 일반론으로 보면 네. 매우 좋은 거죠. 네. 예. 근데 그거 뭉쳐져 있으면은 그 민족주의만큼 위험한 게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역사상 많아요. 인류 역사상. 인류 역사의 모든 비극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탄생하는 거예요. 나의 선의가. 예. 아이 뭐 저 정도는 이해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예, 늘 그런 거죠. 야, 쟤는 좀 어렸을 때부터 제가 왕따 당하고 그래서 그래. 사람이라는 것이 환경의 지배를 받긴 하지만 예. 근본적으로 모든 것이 익스큐즈가 되고 용인되는 사회라면 예. 그건 괴물을 막을 수밖에 없어요. 아,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적절한 선에서 끊을 건 끊고 예. 혼을 내줄 건 내주고 허용할 건 허용하고 그것이 한도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절제예요. 아, 예. 그것이 유학에서 얘기하는 절이에요. 그것이 예절이라고 할 때 절이에요. 마디가 있어야 돼요. 아, 예. 예. 밋밋하게하고 마냥 이지고잉하고 마냥 스무드한 게 좋은 건 아닙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제가 그걸 포르노 사회라고 그랬잖아요. 아, 예. 에로스가 아니라 포르노라고. 너무 적나라하고 예. 너무 그런 것. 우리가 뭐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게 좋다. 좋은 거죠. 근데 좋은 그거는 거죠, 인간의 그거는. 선이에요. 동정이에요. 근데 그것이 정의로 둔갑하면 안 돼요. 아, 그렇죠. 예. 예. 그러면 그게 권리가 되고 주장이 돼요. 그게. 맞습니다. 그러면 온 세상의 약자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건데 네. 이재용에 비하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 전부가 약자예요. 그러네요. 예. 네. 그럼 나는 왜 안 도와줘요? 예.
다 상대적인 겁니다.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절제가 있어야 돼요. 마디가 있어야 돼요. 어디서 끊어야 돼요. 무한정 가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이런 소위 얘기해서 그 적폐라든가 이 좌파에서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소위 얘기해서 겉으로 포장은 그럴듯하지만 끊임없이 자기네들의 권력을 유지하고 기득권을 확보하고 재용을 갖다가 독점하기 위한 구조 속에 계속 소위 얘기해서 몰아넣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알박기 하는 거예요. 그렇죠. 권력의 도구로 쓴다는 말씀이시죠. 저렇게 하면은 그냥 자동방으로 예산이 배정되니까. 그렇죠. 자,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인식이 없어 보이는 윤석열 검찰총장은 그런 인식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을 원래 평생 안 해오고 안 하고 살아왔던 사람인데, 검찰주의자인데. 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 지금 이제 아마 이 사람들이 당시에 그 박영수 특검 거기에 있었던 그 특검이 계속 저걸 핸들링하고 계속 있으니까. 공소 유지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격려 전화를 했다는데 제가 이 기사를 딱 보는 순간 듣는 순간 야, 이 국정농단과 윤석열은 뗄래야 뗄 수가 없구나. 그렇죠. 그거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 부분은 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 나중에 이제 좀 더 시간이 흐르게 되면 야, 그럼 박근혜를 잡아놓았던 사람이 윤석열. 야, 윤석열이 과연 그러면 이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이 보수 정당과 함께 갈 수 있는가? 그 퀘스천이 여전히 남습니다. 그거는 뭐 국민의힘도 선거가 끝나봐야 알겠지만 국민의힘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는 판 자체가 많이 달라져야지만 가능할 거예요. 그리고 그거 제가 말씀드리지만 자기 살아온 길 패턴대로 갈 수밖에 없다고. 결국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잘못하면 소위에서 어떤 권력이든지 법 앞에는 평등하다. 차라리 그 컨셉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박근혜가 됐든 문재인이 됐든 그래서 결국 윤석열은 문재인을 갖다 때려잡겠다고 하는 걸로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어요. 결론은 그렇게 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패턴이니까 그게. 그렇죠. 만약에 저 사람이 정치를 한다 그래. 그래서 다들 어렵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를 안 할 것 같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이런 딜레마 때문에 어렵게 보는 거예요. 그렇죠. 저가 만약에 윤석열 참모라면 윤석열 때 뭘 제가 주장하겠어요. 자, 당신은 박근혜도 잡았다. 그렇죠. 법에서 끝나면 어떤 권력으로도 그것이 당신이 지금 인기를 끌고 있는 거다. 그럼 당신이 앞으로 내세울 게 뭐냐? 문재인이 잘못한 건 낱낱이 밖에서 문재인 깜빵 보내겠다. 이거밖에 없다. 그러네요. 그걸로 선거 치를 수밖에 없어요. 야, 근데 그거는 참 윤석열한테는 엄청난 그 멍해네요. 멍해가 아니라 본인이 그렇게 그 길을 걸어온 거죠, 뭐. 그렇죠, 검찰주의자로 걸어온 거니까. 뭐 그건 그 사람 안 바뀐다 못 바꿔요. 그거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근데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 저 장프로님 보시기에 이 윤석열 정치하기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그런 한계들이 있는 거죠. 그게 분명히 있는 거죠. 지금이야 뭐 다들 이러고 있지만 본 게임이 시작되고 본격적으로 나타나면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들을 만약에 야권이 소위 얘기해서 야권이 담아내가지고 같이 갈 수 있느냐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것도 같이 볼륨을 키우는데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 아까도 이제 김종인 위원장처럼 딱 꽉 막혀가지고 안돼가 아니라 뭔가 좀 그것까지도 담아낼 수 있는 뭔가 판을 그릴 수 있다 그러면 그것도 유용한 카드가 될 수 있는 거죠. 아이고, 그런 사람이 잘 눈에 안 들어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하여간 뭐 재보궐선거 끝나면 그나마 좀 나아지지 않을까 싶은 거죠. 만약에 이긴다면. 그러면 저 장프로님, 윤석열은 대선을 뛴다 안 뛴다? 저는 이제 안 뛸 거라고 보는 거죠. 못 뛸 거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본인 개인 캐릭터상. 자, 그래서 너무 지나친 기대감은 조금 보수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유용성, 저수지 역할, 저희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 저수지 역할 때문에 저희가 그냥 이렇게 응원하고 그냥 있는 거예요. 만약 그게 없으면 저게 지금 이재명한테 쏠려갑니다. 잘못하면 그중에 한 절반 정도가.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막는 완사이드하게 이재명한테 가는 걸 막는 지금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고마워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그 역할에 대해서 뭐 그 이상은 얘기할 수 어려운 부분이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부분, 하여간 그런 한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역할 정도만 해도 뭐 지금으로서는 뭐 박수를 보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민주당이 이제 이낙연, 이재명 두 사람의 구도로 대선 레이스가 쭉 왔었는데 이낙연 지지율이 푹 꺼지면서 야, 이거 제3후보를 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정세균을 요즘 민주당에서 많이 띄우고 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죠, 현재. 어제 같은 경우, 오늘 같은 경우도 이재명이 그 경기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재난기본소득 10만 원씩을 주겠노라 이렇게 치고 나가니까 정세균이 오늘 또 자영업 손실보상을
자영업자들에 대한 손실 보상을 좀 하겠다.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본 자영업자들을 이렇게 보상하겠다. 뭐 이렇게 들고 나왔는데, 자, 장 프로님, 이 정세균을 띄우는 거 이게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근데 저는 뭐 네. 그 긍정적이지 않게 보는데 예. 기본적으로 저거는 계속 결국은 지금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네. 확실하게 지금 그 세를 잡고 있구나라는 거에 대한 반증이고 앞서서 치고 네. 나가고 있다. 그리고 네.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여권에서 보기에 저게 참 안 좋은 건데 예,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여권에서 보기에 오히려 야권 후보인 것처럼 포지셔닝하는 걸 계속 강화시켜줘요. 저게 야권한테는 정말 안 좋은 거예요. 그건 이재명한테는 좋은 거지 않습니까? 이재명한테는 좋은 거고 네. 지금 국민의힘과 같은 야권한테는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저게 지금. 그렇죠, 맞습니다. 예. 존재감을 완벽하게 지워버리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결국은 그래서 저 트랩이 저게 뭐 민주당 내부의 사정도 있지만 전체적인 대선 국면에서 보면 네. 전체적으로 보면 범여권 진영이 계속 우위를 점하는 구도로 가는데 네. 엄청나게 기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엄청 지금 그 좋은 상태입니다. 차기 그 대선 레이스에서는 굉장히 좋은 상태고, 뭐 정세균이나 이런 사람들을 백업맨으로 해서 계속 붙이는 것도 이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저거는 이낙연이든 정세균 현상은 네. 호남 집권론에 기반을 둔 거예요. 그렇죠. 전국적인 현상이 아니에요. 호남 세력들의 그 이목을 계속 가져가려고 하는 거죠. 결국 네. 호남 집권론이고 호남 사람들의 그런 이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번에는 우리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DJ 이후에 그렇죠. 계속 진보 진영에서 우리가 지금 서포터로서 역할을 했으니까 이번엔 달라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결국은 저 사람들도 종국적은 뭡니까? 저기에서 여권 진영이 이기는 거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기는 하에서 자기잖아요. 만약에 네네. 자기 쪽 사람이 자기 지역 사람이 나가서 진다 그러면 그 손 못 들어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결국은 저렇게 가면은 저게 똘똘마리로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1등 주자한테. 그럼 이재명은 수도권을 쥐고 있는 데다가 지금 호남에서 점점 지지도가 높아지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높아지고 지금 있습니다. 30%까지 가는 거예요. 호남에서 그전에는 호남에서 엄청나게 낮았거든요. 이낙연이 가지고 왔었죠. 근데 지금 원래 이낙연이 가지고 왔던 50%는 가까이 되는 걸 갖다 이재명이 지금 가져오니까 이게 30%를 점점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재명이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신이 정세균을 띄워가지고 약간 좀 브레이크를 거는 거죠. 예. 기어를 잡는 거죠. 왜냐면 완사이드게 쏠려고 하니까. 그렇죠. 호남을 잡아둬야지만 이재명의 독주를 갖다 막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예. 안 그러면 지금 현재 그대로 놔두면 금방 거의 한 40% 육박할 수 있어요. 이재명이요? 네, 이재명이. 야, 이재명이 참 운이 좋은 건가? 왜냐면 야권이 주자가 없잖아요. 없죠. 야권이 없어요. 주자가 없잖아요. 예. 그나마도 이게 윤석열이 빠져나가면 저 완전히 무너질 수 있습니다. 독주죠, 뭐. 예. 정당 지지율도 확 꺼질 수도 있거든요. 저게 이 지금 국민의힘이 참 걱정인데, 자 어쨌든 뭐 차기 대선 레이스도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지금 보수 진영, 야권 진영에서 상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4월 보궐선거가 끝나고 나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 그게 이제 1차적인 그 분기점인데, 그때까지는 저희가 조금 뭐 윤석열에 대한 역할로는 계속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 보호 역할로는 우리가 주목을 그거는 네. 인정을 해주고 긍정을 그렇죠. 해줘야 돼요. 예. 윤석열이 있음으로 해서 그래도 좀 여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은 윤석열은 그런 보완적인 카드고 본질적인 거는 재보궐선거에서 서울시장을 이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야말로 유일한 카드예요. 그러네. 확실한 카드예요. 우리가 이걸 갖다가 소위 대선 레이스를 펼칠 수 있는. 예. 그게 아니라면 윤석열 카드는 보완적인 카드로 봐야지. 그렇군요. 거기에다 전적으로 매달리면 수가 안 나요. 나중에 또 오히려 그 실망이 엄청 만약에 그렇게 가다가 윤석열 총장이 나 안 해요 그러면 반기문하고 똑같이돼요. 완전 멘붕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끝이에요. 그냥 그 순간 끝이에요. 내년 여름이면 끝입니다. 그냥. 예. 최악이네요. 네. 그리고 그런 걸 안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윤석열은 그런 역할로 봐주시고 오로지 지금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렇군요. 거기에. 예, 맞습니다.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승리할 수 있도록 뭐 1등하는 사람 밀어주면 됩니다. 철수가 잘한다 그럼 철수 밀어주면 되는 거고요. 근데 제가 국민의힘 간판으로는 도저히 선거를 치기가 어렵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한테는 좀 미안하지만 그 뭐 빨리 그냥 그 안에 경선 끝낸 다음에 단일화를 빨리 서둘렀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소식 여의도 2프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생하신 장 프로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